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구 얘기해보죠.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대한민국과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위시한 많은 좋은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박진감이 있었고요. 이번 이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월드컵 본선 개최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또 본선에서 만날 만한 강팀과의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3대 0입니다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네요. 예. 예. 우리 선수들 움직임도 좋았고. 네. 예. 좋은 찬스도 있었는데 좀 아까웠고. 예, 맞불을 놨었죠. 예. 브라질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그 대표팀에 오면 못한다. 그 리그에선 참 잘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왜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래도 예. 일단 그 토트넘 동료들과 또 국대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수준 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포지션 차이도 좀 있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피로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토트넘 동료들하고는 오랜 기간 또 발을 맞춰왔고 또 국대 선수들하고는 또 그 소집됐을 때 발을 맞추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브라질 경기가 끝나고 리그로 돌아가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예. 3대2로 토트넘이 승리. 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맞습니다. 브라질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올 시즌 리그 4호 골 그리고 리그 5호 도움을 기록했고 올 시즌은 통산 9호 골째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경기가 그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 당하고 네. 새로운 감독이죠. 무리뉴 감독이 들어온 첫날인데 네. 그날 1골 1도움을 했기 때문에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지 않았을까. 예. 무리뉴 감독은 많은 축구 팬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우승 참고사로 알고 있는 예, 유명한 분이죠. 스페셜 원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사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몰랐을 리는 없고요. 예. 예.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을 보면서 역시 소니구나. 써야겠다 선발로.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 리그에서 이 토트넘이 굉장히 부진을 네.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 감독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뭐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감독이 바뀌면서 좀 분위기가 쇄신돼서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무리뉴 감독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보여줬던 그 성적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분위기 쇄신이 될 것 같아요. 예. 또 손흥민 선수가 2주의 선수로 선정됐네요.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 13라운드 2주의 선수에 선정이 됐는데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와 함께 최전방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팀 내 평점도 최고점이고. 예.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영국 매체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영국 매체 그러니까 토트넘의 현장을 4경기 현장 취재하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매긴 평점인데요. 이번 시즌 현 시점까지 이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평점을 매겼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손흥민이 8점을 받아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예.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예. 손흥민 선수는 평점 8이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제 몫을 해줬는데 다른 선수들이 못 받아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약간은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멱살 잡고 캐리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렇게 뭔가 좀 끌고 그 팀을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만큼 요즘 상승세예요. 예. 그래서 국내 팬들은 다른 조금 더 강팀으로 이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내일 챔피언스 리그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있는데요. 올림피아코스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요즘 분위기라면 정말 이변이 없는 한 선발 출전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토트넘이 2승 1무 1패로 조 2위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1무 3패로 조 최하위인데요. 오늘 올림피아코스를 이기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3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달 12일에 바이에른 뮌헨전이 있는데요. 원정 경기인데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내일이죠. 내일 네. 올림피아코스를 이기게 되면 16강에 진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경기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야구 이야기 해보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한화 투수 김성훈 선수가 옥상에서 실족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김성훈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김민호 수비 코치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김성훈 선수 2017년 신임 드래프트를 통해서 한화에 입단해서 지난해 7월에 1군에 데뷔했고 15경기에 출전해 1패,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하면서 유망주 투수로 기대를 모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올 시즌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됐던 선수고 네. 또 김민호 수비 코치의 아들 김민호 선수는 과거 오비 시절에 활약했던 그런 선수인데 예. 비버가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KBO 리그 시상식 MVP는 린드블럼 선수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10월 2일과 3일에 실시한 투표에서 880점 만점에 가장 많은 716점을 받아서 MVP가 됐는데요. 다승, 승률, 탈삼진 이 3개 부분에서 1위에 오르면서 투수 부문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 신인왕은 누가 받았습니까? 신인왕은 정우영 선수가 받았는데요. 총점 550점 중에서 380점을 얻었습니다. LG 핵심 불펜 투수로 활약했던 정우영 선수가 신인왕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야구 팬들 특히 SK 팬들의 관심거리였죠. 예. 김강현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에 가느냐 안 가느냐. 네네. 결국 그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SK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원래 김광현 선수가 2021년 시즌이 끝나야지만 FA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예. 하지만 SK가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허락하면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2014년 샌디에이고와 협상에 실패하고 나서 국내에 잔류한 뒤에 예. 메이저리그에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현재 뉴욕 매치의 주간 방송사인 뉴욕 스포츠넷이 26일에 김광현 선수에게 뉴욕 매치가 관심이 있고 또 캔자스시티, 애리조나, LA 다저스 그리고 시카고 컵스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완 투수에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관심 갖고 있을 팀도 있을 테고 다만 지난번 너무 헐값에 데리고 올라가다가 네. 김강현 선수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메이저리그에서 쓰진 않을 텐데 이번에는 아마 자존심보다는 한번 평생 꿈이었던 무대에 서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SK와 어쨌든 SK가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놔줬기 때문에 예. SK 입장에서도 좀 돈을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도 SK에게 좀 돈을 많이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잘 돼야겠죠. 예. 예. 또 김강현 선수는 그 친구이자 라이벌이죠. 예, 유현진 선수가 맹활약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저 무대에 서봐야겠다. 네. 이런 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류현진 선수가 또 이번 시즌 정말 엄청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서도 또 많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예. 내년 시즌에 김강현과 유현진 선수가 또 함께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죠. 조지선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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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고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소미아부터 얘기해보죠.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났는데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가 있고 얻은 게 별로 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나요? 차례로 이야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나. 예. 만약에 종료가 됐다면 또 다른 어떤
마찰이라든지 또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결과론적인 판단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정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상황상 우리도 얻을 걸 얻었고 또 외교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칼자루가 우리가 쥐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최고. 저는 이제 대자뷰로 떠오른 것이 예전에 사드 배치 논란이거든요. 예. 사드 배치 이제 집권하기 전에는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께서도 사실 사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기셔가지고 임시 배치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반째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배치는 한 거예요. 근데 임시자를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붙여놓은 건데 저는 이번에 그 종료 유예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사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협정상 실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장인데 정치적으로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종료 유예라는 표현을 썼다. 그 정도의 이미지. 저는 사실 사드 지소미아 카드 자체는 이번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는 카드가 아니었나를 생각합니다. 예, 강성범 씨. 전 되게 화가 나요. 예. 왜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외교를 못할까? 분명히 미국이 이거 멱살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조건부를 이렇게 했는데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지소미아 그냥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예. 지금 강성원 씨 말처럼, 일본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 같거든요. 명백한 언론 플레이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뒤늦게 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우리가 내고 같이 내기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7, 8분 늦게 했다죠. 8분인가 늦게 이제 했던 거는 명백한 정말 일부러 국내 정치에 자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 이것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의 그 행동에 동조하는 또 언론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언론.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인지 일본 언론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올 초에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네.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삼권 분립에 개입할 수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예. 이러면서 야당과 이제 일본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협안을 어쨌든 정부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문희상 의장안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삼권 분립에 따르면 사법부가 판단한 거는 기업 재산 몰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은 과거에 야당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입장 전환이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런 탈출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마련하지 못하면은 한 달 뒤에 아까 강성범 씨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지소미아 종료해라라는 국민 여론이 생겼을 때 예. 지금 이미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갱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예. 우리나라가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쪽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조건부 종료고 몇 달씩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 그렇게 보면은 올 연말처럼 보여요. 좀 많이 본다면 올 연말까지겠죠. 근데 올 연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그럼 거기서 뭔가 좀 결정적인 반응이 외교라는 있지 건 않을까. 사실은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국내법적인 요소라면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처럼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제도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외교라는 거는 뭐 외교 국제 조약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 더 우선인 거는 뭐 좀 그냥 단도직입적인 말로 정상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하자. 예. 이렇게 합의 보면 사실 끝날 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건부 유예 뭐 말씀대로 없는 절차고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연내에 해결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지금 저는 미국한테 자꾸 화가 나는 게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이제 지소미아 건은 이제 정리가 됐고 무역 문제는 두 나라가 이제 알아서 잘 해결을 해요. 이미 기정사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더 못 건드리게 하려고 지소미아를. 그런 게 너무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봤는데 왜 한쪽 편만 손을 들어주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미국 국익에 의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익은 한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더 자기들한테 이득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우방 아닙니까?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일이 조금 저는 근데 됐으면 이제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외교 안보의 전문가가 된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가 제한적이고 그 경험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외교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참모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직업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제안이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NSC에서 결국 지소미아 관련 판단들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이 김현종 차장을 주축으로 한 김유군, 김현종 이분들을 주축으로 한 분들은 강경파로서 지소미아 파기를 이제 종용했고 실질적으로 주무장관이었던 정경두, 강경화 이런 분들, 정의용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결과적인 판단을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인 게 저는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참모들이 올바른 조언을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조언과는 약간 다른 것이 예전에 6.25 때 보세요. 6.25 때 보면은 북한이 탱크 밀고 쳐들어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신성무 국방장관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탱크 우리 못 막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각하 막을 수 있습니다. 명령만 주시면 평양까지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나라가 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모진들이 정확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과연 뭐 세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이 있으면은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미국과 협상도 그렇고. 그럼 이준석 최고는 애초에 지소미아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이거 자체를 지렛대로 꺼내든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다 판단하는 것이고 예. 저는 사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간 건 맞는데 그거는 토착외교 같은 용어도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들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한테 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카드가 없다 소리 나오니까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애초에 그런 어떤 죽창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시키는 단계부터 정부의 전략 전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최대한 조용한 외교로 밀고 나가면서 물밑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글쎄요, 뭐 일부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약간 기조는 다르겠죠. 정의연 실장이나 특히 김현종 차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과연 뭐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대화가 나갔고 어떤 기조를 얘기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결론을 잡은 거는 대통령이 유예해서 하자보다는 NSC에서 결론을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안보 라인에 외교 안보 라인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지금 이준석 최고도 그랬고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도 지소미아는 지렛대로 삼으면 안 됐었던 거고 별 효과도 없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어쨌든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일본이 워낙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갱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 아니냐. 지금 대화하자고 나서는 것도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반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장급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진 기억할 겁니다. 무슨 창고 같은 데 앉아가지고 둘이서 회담하자고 하고 예. 일본의 그런 어쨌든 협상장은 만들었지만 협상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면 이 지소미아 파문을 겪은 뒤에 협상장이라는 것도 아까도 이동현 씨가 언급했지만은 일본의 진정성이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조치였느냐. 진정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두려워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감화돼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에게 감화됐느냐 아니면 지소미아 한 달 뒤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것에서 겁을 먹었느냐. 예. 두 가지 다 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있겠다는 협상 자체도 그러면 크게 과거에 창고에서 하는 협상이랑 달라질 것 같냐.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아까 강성범 씨 같은 의견 일본이 결국 진정성 없는데 우리 또다시 지소미아 파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 또다시 우리한테 불리한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소미아가 왜 생뚱맞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수출 문제를 갖다가 지소미아가 연관을 했느냐. 근데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못 믿을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지소미아는 양국 간에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쪽이 못 믿겠다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부에서 그 논리였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조건부 종료 이후에 잘한 결정이다가 압도적입니다. 잘못한 결정은 없고. 근데 방금 이준석 최고가 지적해 준 대로 향후 협상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여전히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해야지. 강성범 씨 말처럼. 요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지소미아를. 보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결과론이에요. 외교는 논리적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나라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타당하고 우리가 진실되고 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종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처럼 지렛대로 쓰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현실을 봤을 때는 계속 적절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또 설사 그게 판단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주고 특히 언론에서 좀 응원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아쉽다. 오히려 막 잘 안 되기를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근데 들어요. 오히려 이번에 뭐 민주당 그 페이스북 그 논평도 그렇고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가 만약에 철회된다고 한다면은 결정할 당시에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놓은 말이 또 이제 이슈화가 되는데 저는 그만큼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나 여당 측 관계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트위터고 인터넷이고 보면은 급태세 변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끝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되고 나서 이건 이제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급변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 이게 예측된 결과로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측할 수는 없었겠죠. 예. 당연히. 7677님께서 위안부 합의도 오바마의 압력, 지소미아도 미국의 압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소미아가 맨 처음에 될 때도 당시 오바마 정권이었죠. 예. 여러 가지 압력을 우리한테 2016 넣었었고 년도, 예. 그때는 미국이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압력을 넣을 때여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국익을 생각했을 때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국익을 생각해서 대처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3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듣죠, 광고.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식 이야기 해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이 7일째를 맞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 3명 중 2명은 공감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층에서 조사는 오히려 지지가 늘어났는데 중도층에서 반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85님 황교안 단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포털에 황교안 연관 검색어가 황교안 단식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제일 크게 뭐였어요? 그만큼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 세계 평화?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 패스트트랙 건, 그리고 국정 대전환 뭐 이런 거였었죠. 네. 예, 요거는 그런 거였었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기는 사실 어렵죠. 뭐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이제 단식인데 마지막 수단에 지금 앞에서는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뭐 정말 단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오히려 그분들 위해서 나가서 이제 어쩌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일 수 있다. 그런 얘기 먼저 드리면서. 예, 오늘도 근데 중소상공인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 찾아갔던 모양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뭐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소미아는 또 연장이 됐거든요. 예.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접으셨어야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삭발 그때 이제 할 때도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또 했고요. 예. 뭔가 할 때마다 뭔가 다 됐네요. 됐고 그래서 리더십을 잃어갈 때 또 혼란이 있을 때마다 장외투쟁을 해서 성공한 양식이 좀 되는 게 좀 그 신기한 황교안 거예요. 대표가 단식해서 지소미아가 아니요 그게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그 예. 얘기를 뭐 컸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좀 신기합니다. 예, 예. 하면 당에서 좋아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그런데 이제 단식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일주일 전에 시작할 때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었죠, 당연히. 개인적인 판단을 한 거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역사를 되살펴보면은 제가 예전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최순실 사건이 터질락 말락할 때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단식을 합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난맥을 이정현 대표가 개인적인 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막아오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당이 쪼개졌어요.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당으로 옮겨서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손학규 대표께서 어르신께서 갑자기 단식을 하니까
당론이 아니었던 선거법이 어르신 단식하니까 아무도 이견을 제시 못하면서 당론처럼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패스트트랙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이 이제 대판 싸워가지고 당이 쪼개지는 꼴이 지금 났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이 가져온 효과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당내 이견은 표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누가 누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 비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효과일 수 있겠으나 반대로 이 방향성이 합의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식이 끝난 시점에 다시 한번 내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던져놓은 아젠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도 단식을 그때 이제 새누리당 13일 정도 해봤는데 한 4일 지나면요. 이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당무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미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럼 전국 현안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관리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냈을 때 다시 회생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뻔한 얘기겠지만 단식이라는 건 진짜 아무도 목소리를 안 들어주고 관심을 안 가지는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건데 거대 정당의 대표께서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저렇게 누워버리시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지소미아 됐으니까 얼른 일어나시는 게 맞지 않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가. 늘 말하는 게 단식은 시작하고 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힘들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예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결국은 출구 전략 짤 만한 것들이 지금 없어 보여요. 어쩌려고 저래. 그러면 이송이에요. 병원 이송 모습이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병원 이송 모습을 통해서 출구를 해버리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는 명분이 없다. 그렇죠. 많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다. 앞으로는 출구 전략 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꺾으려는 대상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꺾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것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꺾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황교안 대표도 꺾으려고 간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최대한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유한국당에서 그 임시의총이라고 해서 거기서 특별의총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하거든요. 비상의총을 하거든요. 가서 한번 비상의총에서 결의를 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원내 투쟁 방법으로 이러이런 걸 우리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도록 할 것인데 저는 여기에 또 이제 어제인가요? 굉장히 또 특수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 게 그 홍준표 대표가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황교안 대표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안 하시던 분이에요. 적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협상안을 던져놓고 왔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약간 원하는 대로 가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패스트트랙 가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의 협상을 제시했는데 이건 언젠가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 나경원 의원 또는 황교안 대표가 제시하면서 단식을 빠져나올 때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걸 홍준표 대표가 와가지고 그냥 문안 인사하고 여기다 문패에다가 내 거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이걸 황교안 대표가 들고 나가가지고 단식을 종결시키면은 중재자 홍준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적 맞네요. 적이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홍준표 대표가 빗장을 애매하게 걸어놨다 이런 판단이 들고 황교안 대표가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면 지금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김강진 비서관이 김도읍 실장한테 보낸 문자가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종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는 텐트를 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위나 또 단식 투쟁은 다 텐트 없이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텐트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규정상 문제도 있고 자진 철거해 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밥 못 먹어서 쓰러져 간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 그 말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철거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이제 아까 국회 단식해봤다 그러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매일매일 와서 공지는 해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국회 사무처가 뭐 사람을 드러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공지사항 같은 느낌인데 제가 솔직히 그 문자 캡처된 거 그 사진 찍힌 거 못 알았던 게 뭐냐면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전부 다 경어예요. 예. 그러니까 김강진 의원이 하나하나 표현을 조심해가면서 자극 안 하려고 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강성범 씨 말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약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도읍 비서실장이 강하게 어필을 한 건데 저는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런 정무를 담당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정도는 할 수 있다. 난 그래서 이번 건은 김도읍 실장이 정무적 판단을 약간 미스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자를 보면 굉장히 지금 이준석 최고 아주 말대로 경험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냈단 말이죠. 네. 정중하게. 그래서 문자를 공개하지 말고 그냥 이런 문자가 왔는데 철거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 여론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편 될 수도 그 있었겠다. 문자 보고 잘했는데 왜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김광진 의원한테 물어봤다니까 이렇게 정중할 수가 있느냐. 예. 주어, 수로와 목적어가 어떻게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 했는데 엄청 뭐 꼼꼼하게 챙겼기 때문에 괜히 공개를 해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그냥 거기서 맨바닥에서 단식하시고 농성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서운할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맨바닥에서 해야 되고 야당 대표는 텐트 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도 되게 넓게 쳐놓고. 예. 유승민 의원이 예. 오늘 안부차 방문했던데. 예. 뭐 이해찬 대표도 가고 다 갔습니다만 유승민 대표가 간 거는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유승민 대표 옛날에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도 찾아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어차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있는 의례적인 교류인데 예. 어쨌든 통합이나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오늘 명백히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변혁과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는 패스트트랙 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만 뭐 이 정도의 공조가 가능하지 뭐 보수 대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 나눈 바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공조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지 방법이? 오늘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혁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좀 필리버스터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과거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에 종결되면 그 다음 임시회에서 무조건 가결되는 거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중간에 중단시켰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4개의 법안이 검찰청법까지 4개의 법안이 뭉쳐진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필리버스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임시회를 계속 개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지 수단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필리버스터를 뭐 협조하겠다는 아니 그걸 했어라도 맞겠다. 자유한국당 할 때 같이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오히려 하겠다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 아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린 하겠다. 의원직 총사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할지 모르겠고 네. 거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정의당 분들하고 교류해 보면은 정의당은 지금 어쨌든 패스트트랙 공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홍준표 안 같은 타협이 나올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홍준표 안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은근히 타협안으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또 그것의 변수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뭐 공조가 잘 되지 않았던 홍준표 대표가 내 아니다라고 이제 홍준표 아니라고 알박기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선뜻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변수가 됐지 실제로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방금 뭐 패스트트랙 공조 얘기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공조했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법, 선거법 다 왜 다 반대합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까 말했던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를 명시했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권은희안을 저희가 기반으로 변혁해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기로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게 왜냐면은 이 패스트트랙이 모호한 게 뭐냐면요. 자, 변혁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하지 않는 당 입장에서는 어떤 최종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개혁안도 그렇고 민평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최종안이 나온 게 없어요. 250대 50인지 240대 60인지 아니면 225대 75인지 준연동인지 연동인지 중선거구제인지 나와야지 거기에서 우린 이거 찬성 반대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유승민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 거 이것도 알박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알박기라기보다는 원안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선거법이 올라갈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데 의외였어요.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 건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이 정도. 아니 그러면 선거법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 민주당이 권은희 안으로 합의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그것도 권은희 지금 안에 말만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이제 들으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하려면 2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게 그 공조하는 쪽에서 하나의 최종안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변혁에서도 최종안이 나오고 요 정도로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한 3개 정도 안이 나오면은 교착점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한 8개 정도 안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도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안 반대하니까. 한다고 있고. 백혜련 안과 건의안 안 중에 민주당이 그럼 백혜련 안 포기하고 건의안을 건의안을 하겠다라고 한다. 하면 변혁이나 바른미래당은 오케이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변혁에서는 권은희안보다 지금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예. 더 위험 요소들이 생긴 부분을 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점점 안 반대하는 하겠다고 거 하는 것 같은데요. 하기 싫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결국은 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당론이었지만 권은희안이 결국 변혁은 뭐 지금 나왔다고 봤을 때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간다고 권은희안이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있어 당론이라는 거는 의총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론이 아니라 다수안이라고 그냥 김관영 원내대표 올려보낼 수가 없었던 게 예. 당론이라는 건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4명이 앉아가지고 당론으로 뭘 지정하면은 가서 딴 투표 못 하거든요. 근데 자유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변혁은 뭐 결국 자유한국당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거네요. 가능성이 아니, 뭐 20대 국회 뭐 이런 국회가 다 있습니까? 뭐 타협을 할 생각들을 서로 안 해요? 아니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이것보다 더 심한 다당 구도가 생깁니다. 예. 어찌됐건 모여서 얘기를 좀 해요. 더 월급 받으면은. 나는 월급 안 받는데. 예. 아까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의원 총사퇴 이야기 나온 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게 원래 쇼죠.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아니 해도 문희상 의장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상 초유의를 본인이 방망이 두드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무시하고 넘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진정성 있으려면요 임기도 좀 남고 했을 때 4월 달쯤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해봤자 제 생각에 진정성 예. 없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확정적이네요. 당이 갈라진다는 것은. 신당으로 간다. 맞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당 어르신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 거에 네. 대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 잘못이겠습니다. 12월 달에 신당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었는데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12월 8일에 저희가 이제 창당 발기 인대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중으로 창당 절차가 진행되고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에 창당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12월 3일 부의도 끝나고 이제 그걸 뭐 이야기 좀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패스트트랙 좀 뭐 어떻게 자유한국당 좀 막고 그리고 새로 신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게 8, 9일 날에만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처리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상 예. 그때 신나게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죠. 부의 이후에 상정이니까요. 예. 들어갈 때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막자 이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음 국회 때 20, 30, 40대가 국회의원 주류가 돼서 그 다음 차차기 대통령은 40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예. 젊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더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머리가 굳어있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 이준석 최고위원 있네 옆에 30대. 빨리 해요. 금방 40대 돼. 뭔 소리야. 많이 해도요. 나중에 하면 선거법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지금.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우리 YTN에도 패널로 자주 나오시던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네요. 박 변호사랑 친하잖아요. 알긴 하는데 목조도 보도로 봤습니다. 통화 안 해봤습니까? 뭘 통화를 보수 통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겠다. 저는 이제 얘기를 했네요. 이제 김근식 교수가 대표적인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사실 내부 회의에서 굉장히 볼멘 소리로 안철수계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이동영 씨도 변혁의 창당 과정이 좀 이제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 의중이 중요하다고 안철수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게 아니 이게 진짜 친박계는 감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도 정치를 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의중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소통이 왜 안 되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김근식 교수가 오히려 안철수계 의원들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약간 저도 의아하게 뉴스를 봤습니다. 마라톤 요즘 안철수 대표가 풀코스 뛰시잖아요. 마라톤은 혼자 하는 운동이거든요. 본인과는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 미국에 가서 뭐 의견 듣는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김 교수가요? 아니요, 뭐 김 교수 말고 다른 또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안철수 그만큼 대표 좀 소통이 좀 안철수 어려운 대표의 이미지가 같아요. 막 첨단 이런 거라 가지고 왠지 막 그쪽 팀들은 막 홀로그램으로 대화하고 뭐 이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 가셔야 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약간 안 돼가지고 계속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이제 의견을 제대로 아니 전달을 뭐 받을 수 없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걸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의중을 모를 수 있나 서로 이건 약간 좀 저는 의아해서 희한하네. 특이합니다. 네.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가 보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 여기 보수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입니까? 뭐 그런 플러스 안철수까지 통합입니까? 김현식 교수가 보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네? 예. 국민의당 예, 쪽. 잘 몰라요. 저는 저랑 생일이 똑같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이 네. 문제도.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